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9일 CNGTV는 드론 산업과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세진 소장님과 이승호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제 패친이고 굉장히 드론 쪽에 산 역사인 분이신데 두 분이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 분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 VT 로보틱스 연구소의 오세진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에스메퍼와 주식회사 드로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예, 우선 여기 보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나 페북에서 보면은 우리 오세진 소장님이 아마 한 15년 그 정도 계속 하셨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처음에 페북 나왔을 때도 패친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또 대형 헬리콥터, 네네. 무인 헬리콥터부터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새로운 소장님이 되셔가지고 대표님에서 소장님으로 되셨는데 조금 자세히 좀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네. 좀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로보틱스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현재 무인 항공기와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작은 연구소라서 통신과 전자전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통신, 그리고 안티드론이나 이런 보안 방어에서 사용되는 전자전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일들이 있었던 걸 소개를 하면 인천공항공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론 공격을 대비해서 방어하는 시설을 제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이게 두 분들이 다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데 우리 오 소장님이 일단은 드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저도 드론도 장난감 같은 것도 사고 네. 군사용 드론 같은 것도 이제 오래전서부터 했었는데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옛날 정찰용 드론 쪽에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군사용 목적으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있는 적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신 기술인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이용을 해서 공중에 벌룬을 띄어서 하는 것들이 많았었고요. 이때는 정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제 통신거리 반경 내에서 활동하는 드론들이 대부분이고요. 미래는 이제 위성통신이나 5G 주파수들을 통해서 멀리 장거리 비과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발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군사용 목적의 사람을 죽이는 목적에 있는 드론이라고 하면 지금은 점점 발전을 해서 인간 생활의 라이프 사이클에 영향을 주고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 있는 형태는 전통적인 비행기 형태를 띠고 현재는 무인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미래는 사람이 타지 않고서도 수백 대에 있는 드론들을 조정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질량이 가벼운 것들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정이익과 회전이익 형태로 발전이 됐고요. 나중에는 고정이익과 회전이익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VTOL이나 수직 이착륙 계열에 언제 어디서든지 뜨고 내릴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드론을 준비하는 국가들은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 EU, 아시아로 할 수 있는데요. 각 국가들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발전되는 형태가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본격적인 수송과 인원 이동을 위한 그 도심교통 외에 그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환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EU는 인구 밀집 지역이 많고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심 간 이동, 비상용 그 무인기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최신 기술의 힘을 잇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 다음에 그 산업계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ICT 기술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통신 기반의 네트워크 컨트롤이 강점이다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기만 많이 발전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인기의 보조적인 목적으로 무인기가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그 작전을 할 때 유인기에서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여러 대의 드론을 컨트롤 하고요. 실질적으로 각 임무가 있는 바다, 하늘, 그 바다 속에서 여러 가지 무인정이나 무인기, 무인함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통신이고요. 통신은 암호화 부분들이 부합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드론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되는데 가장 핵심을 두는 부분들이 통신입니다. 무인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 혹은 관제소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비행기의 이상 징후를 파악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이나 자연 환경에 있는 영향 인자 때문에 비행 항로나 비행 속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스케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회피나 안전들을 위해서 통신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시 장거리 BVLOS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요. 시험적으로 현재 4G LTE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G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5G 기지국 기반의 통신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통신 기지국 숫자가 부족해서 커버리지 부분 때문에 시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의 미래를 준비를 할 때 각 국가에서 주요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주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와 백악관이 집중적으로 예산과 규제를 조정해 가면서 진화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면 위험해지는 거 빼고는 다 시도를 가능할 수 있게 열어놓는 시스템을 확보해 놓고요. 나스닥이나 이런 펀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부터 궤도에 오른 그 중대형 기업들까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좀 틀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하면 되는 것과 하면 되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 규정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맞춰서 개발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펀딩과 정부 주도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UTM이나 UAM 같이 이하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준비를 할 때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기술의 발전의 정점이 5G 통신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초경량이나 그 경량 화물 수송기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시제품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2030년 후반때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드론 하면 가장 핫한 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스닥에 나가 있는 이항이라는 기체가 가장 핫하고요. 이항은 멀티콥터 형태부터 고정형까지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준비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스타트업이 밟아서 중소형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중국의 이항은 단시간에 나스닥에 진행되면서 회사의 기술 수준은 높지만 회사의 매니지먼트나 운영 상황이 투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아무런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투명한 회계나 투명한 기업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많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항은 다양한 도전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멀티콥터 형태에서 화물 수송부터 화재, 구급 이런 것까지 한 개 플랫폼을 유인기, 무인기 구분 없이 응용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을 기반으로 관제를 하고 관제 프로그램에서 핸들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증을 했고요.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항은 DHL이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하는데 특히 물류 수송과 응급 구조, 그 다음에 재난재해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 비이클 위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2차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이항이 최근 일본에서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공력을 운영을 할 때 특별 가망을 받고 비행을 해야 됩니다. 고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300에서 400m 정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시험 공격을 할 때는 30에서 50m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LTE 기지국을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 기지국 높이가 50m 정도고요. 실제로 LTE는 200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1단계부터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배달 택배 같이 사람이 타지 않는 부분부터 이제 사람이 타고 되는 운영 부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처음은 원격 조정이지만 사람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2단계에서 임무 위임 시행을 하고 3단계 때 완전 자율 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기 초기 성장기 성숙기가 되어 있는데 나 언제 드론 택시를 타보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성장기 때 30년 이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은 시험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 체계나 기술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적에서 테스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성장기 때 여러분들이 탑승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TV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 한 1, 2년 후에 탈 것 같은 느낌을 막 주는데 그래서 투자도 사실은 저렇게 오래된다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지금 막 투자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항이 나스닥에서 시끄러웠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기술은 있지만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승이나 이런 것들은 이론상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계측이나 통신 상태 그리고 이 안전한 비행을 담당하는 UAM 시스템들이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하나는 완성도가 높지만 종합 체계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안전하지만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보안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드론도 마음대로 못 띄우는데 저게 도심을 지나갈
서울의 강북 같은 데를 지나갈 수 있을까도 의문이 아닙니까, 이게? 우선 저게 하늘에 날아다니지만 네. 일종의 철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공역에 그 비행 경로를 사전에 신고하고 그 경로를 시험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적을 것 같고요. 1차 초기에는 그 추락을 해도 안전한 그 강 위주로 노선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을 거라고 판단이 근데 됩니다. 이제 또 헬리콥터랑 또 이렇게 겹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헬리콥터하고 고도를 구분하기 어떻게, 위해서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드론 택시를 이용을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멀티콥터 형태와 이렇게 고정의 비행기 형태가 있습니다. 용도는 약간 틀리고요. 멀티콥터 형식에 있는 기체는 도심지 내에서 운영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인승에다가 날개가 있는 형태들은 도심과 도심 혹은 지점과 지점, 교통 허브끼리 커넥션을 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요즘 핫한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심교통은 석유 기반의 연료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권 때문에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나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핵심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합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급격한 도입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약간 좀 인명 때문에 그러는데 뭐 소포나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요? 그 소포 같은 걸 드론을 이용하는 거는 좀 그게 좀 구분이 있는데요. 예. 그 물류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도심지 물류보다는 포인트 투 포인트, 도심 외곽에 있거나 안 그러면 그 해안선에서 도서상간이나 예. 특수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요. 2차적인 부분들은 교외, 그 다음에 3차 내용이 도심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시를 멋지게 만드는 부분들 중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자원들을 줄이는 거죠. CO2를 낮추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국한되어 있던 교통을 공중까지 확장을 하면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체도 많이 풀릴 거고요. 그러면 교통정체가 많이 풀리게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상교통은 포장을 하고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공중에 있는 인프라는 지상에 비교해서 그 인프라의 지속적인 관리가 조금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이 싸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지만 관리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진행되는 형태들을 보면 우선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편하고 좋고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시민들이 비싸다라고 느끼면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격을 낮추는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서울 도심간 시범 사업은 10만 원대 초반에서 하겠다라고 우선 얘기를 했고요. 지속적인 양산화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타협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보면 그 메가시티라고 그러죠. 아주 큰 도심에서는 인구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전 국토의 3% 이하가 전 국토의 40%를 감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가들이 그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이 대표적인 곳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기술력으로 우선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싱가포르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차량 보유 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상에서 공중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글로벌 국가 경쟁력에서 도심지 교통으로 인한 경제 비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는 굉장히 좋은 도시기는 하지만 그 트래픽 잼이 걸렸을 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도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UAM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UAM 산업 생태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종자나 그 운항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지상 인프라, 그러니까 드론 택시가 이착륙하는 곳이 착륙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연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승객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커넥션에 관련되어 있는 교통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UAM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현대와 에어버스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와 에어버스는 여러 가지 컨셉에서 운영 플랫폼 단계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산업적이거나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AM을 관련되어 있는 비행체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항공기 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그 부분들하고 유럽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VTOL이나 그 트랜잭션이 되는 수직 이착륙기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멀티콥터 형태에 있는 기체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요새 그 UAM 이런 걸 보면은 그 기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그거 이제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화하는 거가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그 최적화가 됐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됐을 텐데, 뭐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뭐 처음 보는 생소하게 생긴 것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떻게 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는 기술이 진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아무래도 2030년 중반 이후가 돼야 안정적으로 기체의 형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약간 모든 대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이 되게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항공기 강자인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산업군이 뒤에서 소개를 할 텐데, 항공산업과 자동차 산업 딱 중간에 있는 사이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망이나 유통망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곳들이 좀 더 강한 게, 실제로 전기 자동차의 일부 부분을 전환하면 전기 비행기랑 흡사해지거든요. 공기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경우. 그래서 진입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네. 그 현재 있는 헬리콥터 제조회사들은 약간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헬리콥터 회사들이 조용하기보다는 바로 전환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바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게 네. 돈이 되면은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자, UAM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과 규제 측면으로 나누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점점점 해결하고 있으니까 우선 얘기할 부분들은 적을 것 같고요. 규제 측면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떨어지면 심각한 사고를 초래를 하고요. 이거를 1차 사고로 합니다. 2차 사고는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기체가 지상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들이나 시설물을 그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들이 필요한데, 규제를 너무 높이면 개발이 늦어지고, 개발을 너무 높이면 안전이 위협되기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민수에서는 특별 가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제한된 공역에 제한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끝나면 본격 가망 인증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VTOL이나 이런 무인기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산업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을 리딩을 했듯이 이런 드론 택시나 이런 드론 산업이 한국 시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소, 대학교, 그 다음에 교육까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산업의 리더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드론 때문에 사실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헬리콥터에서 다 촬영했던 것이 이제는 뭐 거의 없어지고 드론 촬영이 이제는 뭐 아주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것처럼 서서히 다 변하겠죠, 이게 다.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화, 전문화에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일부 직업군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군입니다. 딱 그 전통적인 항공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산업의 틀을 누가 먼저 깨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와 하나가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부분만 적절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제한점에서 잘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UAM 글로벌 생태계는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모든 부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혁신입니다. 우리가 그 석탄이 사용을 함으로써 전기기관처럼 교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한 산업의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투자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도심교통이 메가시티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있는 곳은 곧 수요처입니다. 메가시티의 특징은 선진국이고 여기에 대한 자본에 있는 부분들은 교통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20년 이내에 급격한 산업 발전을 통해서 보급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공역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던 말씀하신 헬기 공역하고 그 다음에 유행 공역이 좀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전통적인 비행기들의 공역들과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사나 이아사 그 다음에 FAA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화면들은 이제 UAM 체계에서 되는 시뮬레이션 컨셉이고요. 통신 기반의 원격 프로그램과 VR을 통한 그 간접 체험을 통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신입니다. 통신은 이제 비과시 장거리를 위한 부분들이고요. 비과시 장거리는 전통적인 RF에서 433, 뭐 기타 주파수들이 있는데 최근은 지정되지 않았던 433 주파수를 정부에서 열어주기로 결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비면허 주파수 유망 기술에 주파수 실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면허 주파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통신입니다.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드론의 통신도 중요하지만 드론에서 나오는 신호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익과 멀티콥터의 형태가 비행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전통적인 사용하던 무전기, 그 다음에 우리 차량에 쓰는 트렁크 여는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게 REK라고 하는데 REK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터피리언스를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데이터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에 있는 EMI 자폐실에서 하는데 이 자폐실은 특징이 있습니다. 드론을 실제 비행을 하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테스트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가중 테스트를 통해서 실험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분석 아키텍처는 그 딥러닝과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최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5G와 비면화 대역을 섞는 그 기술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현재는 지상 위주에 있던 위성통신에 있는 일방적인 수신이었다고 그러면 상호 교환이 되는 형태로 발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그 사람이 통제하는 그 항공 체계였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과 통신이 결합이 돼서 그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 UTM이나 UAM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적어도 항로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안전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버티포터나 PSU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적어도 체계에서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CNSI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항행 안전에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션, 그 운영 쪽에 단에서 많이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비행기 자체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종자가 탑승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원격 강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CNSI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통신망은 네. 기존에 있는 뭐 5G나 뭐 이런 망을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위성이나 뭐 이런 데를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절차는 3개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RF 전용 기지국, 그 다음에 4G, 5G 같은 상용망, 그 다음에 위성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는 5G부터 위성망이 적어도 위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을 다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각 나라마다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스탠다드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스탠다드를 규정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ISO 등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기술 스탠다드를 수립을 해서 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 소장님은 그 네. 경량 비행기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그게- 다른 거 할 때 예,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FAA가 그걸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FAA가 다 관여를 하나요? 지금 아니면- 이거는 이제 미 연방항공국, 유럽항공국은 이제 실제로 수요차들이 운영될 때이기 때문에 형식 네. 증명부터 가망 인증까지 다 받아야 되고요. 통신 체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내에서도 거 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을까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 이제 ICT 기술을 통해서 통합하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과기정통부는 이제 2022년 무인 이동체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그 적어도 무인 장치의 교통 관리 체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국토교통부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드론 통신을 통한 안전한 드론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CNSI의 항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통신 항목 감시 정보, 커뮤니케이션, 내비게이션, 서빌리언스, 인포메이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실청을 해서 이제 안전한 UAM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정보 신뢰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이해 당사자들 위주로 미국을 위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드맵상으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그 드론 택시 때문에 CNSI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론 택시의 안전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버티포드라는 곳이 뭐냐면 일종의 드론이 착륙하고 뜨는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류장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비행 체계, 충전, 후속 지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관제를 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UATM 환경에서 UAM 환경으로 전환되는 그 안전성 확인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RF 품질이 측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필드 테스트와 랩 테스트가 필요한데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에서 많이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한 비행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5G 규격 관련해서는 규격이 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조를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발전되고 있는 교통체계, 즉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2차원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전기수소 연료전지를 통한 3차원 미래교통체계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산업적인 발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비가시 장거리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교통 체계는 국제운항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맞춰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높은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우리 오세진 소장님이 재미있으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내용이 이게 많아서 참 저희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여기서 오른쪽. 이쪽이죠. 예. 자, 이게 드론이 그 전에는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간단했는데 이게 막상 또 상용화되고 대량으로 사용하고 뭐 도심 교통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세션을 한번 하고 그 질문을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그러면은 요거를 자, 드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좀 무는데요? 그거 꺼주시겠어요? 자,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론의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4가지에 관련된 처음에 질문을 받았었고요. 그 4가지 질문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은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마지막은 드론과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그 산업분야에서 어떤 변화와 시너지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각 주제별로 이제 2페이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드론을 날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터부터 이제 탑재 센서, 자율비행까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센서에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뭐 가격대와 뭐 전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그 드론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비행 시간부터 이제 탑재 가능한 뭐 적재량, 뭐 바람의 저항, 그다음에 데이터의 전송 거리를 이제 꼽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센서 부분을 꼽았습니다. 이 센서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 이 4가지를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원격 탐사, 위성 원격 탐사를 전공을 했었고,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도 이제 원격 탐사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 그다음에 스펙트럴, 템퍼럴, 레디오매틱이라고 하는 이 해상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드론을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면서 좀
제일 강조하고 이제 다른 쪽은 좀 그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부분이 2, 3, 4번이고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 이제 공간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스펙트럴하고 템퍼럴, 시간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그 레디오메트릭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 데이터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해상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최종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서 고객에게 더 효과적인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러한 센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센서들은 저희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촬영하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이제 광학 센서, 이제 RGB라고 하는데요. RGB도 카메라 센서에 따라 가지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제 하트 모양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RGB 센서이지만은 초력의 그 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적외선을 몸으로써 식물의 활력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데이터만, 광학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떤 포인트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그 다음에 3차원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들은 지금까지 얘기됐던 뭐 제목만 얘기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한 센서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드론을 가지고 배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는 매핑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런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찍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동물에 관련돼서 어떤 좀 위기종에 관련된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쉬핑에 관련된, 이 물류에 관련된 부분은 뭐 아까 메가시티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지금 뭐 그 아프리카 같은 좀 교통수단이 좀 발전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혈액이라던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 번 실증을 했었지만은 도서 지역에 교통이 안 좋은 지역에 어떤 마스크라던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냐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래프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은 드론은 군사 쪽에서, 그러니까 군 쪽에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군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뭐 의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농업 쪽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수치들은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드론에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옆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은 뭐 DJI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마켓 쉐어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그 기존에 있었던 또는 또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 DJI 아성을 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또 드론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기술의 성숙도에서 봤을 때의 뭐 측량, 뭐 건설 분야에 관련된 기술의 성숙도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승객용 드론 분야에 관련된 기술 성숙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옆에 있는 그래프, 세계의 드론 활용 분야별 시장 예측을 보면은 승객용 드론에 관련된 마켓이 아주 급속도로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성숙도가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성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큰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오세준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UAM에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그 다음에
또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시장성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큰 시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시장들도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을 업어서 계속적인 시장의 발전이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드론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지금 그 국가에서 뽑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6가지가 있는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인공지능 이 6가지와 또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은 아주 폭발적인 그런 시장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서로 퓨전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혁명과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제가 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던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실시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드론의 장점들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과 드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시너지를 내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분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재난, 물류, 뭐 영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업, 보전, 배달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아까 이제 그 군 시장 이외에 두 번째로 잡았던 이제 농업 시장 분야에 저는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호주에 있는 후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 드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기사를 이제 스크랩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드론을 가지고 어떤 농작물의 상태, 그다음에 수확량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부분, 전통적인 이제 위성 원격 탐사에서 썼던 부분을 좀 더 정밀한 농업, 그다음에 정밀한 그런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드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드론뿐이 아니고 기존의 농업용 기계와 연동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제 농작물에 관련된 생육 상태를 체크를 하고 농약이나 아니면 어떤 병충해에 관련된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이러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시장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농업 쪽에 조금 더 부합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농업이라는 시장이 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드론 분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야에 이제 드론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드론 하면은 위험하지 않나, 뭐 안전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와 친숙해질 수 있는 실생활에 좀 더 가까운 드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물론 위험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위험 요소는 드론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분들이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위험 요소들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은 뭐 뉴스에도 몇 번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제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 어떤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사전에 잘 조정을 해서 막고 그다음에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규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장이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질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두 분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두 분이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만약에 이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대한민국이 투자를 좀 집중한다 그러면 미래에 또 여기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이 드론이 뭐 농업에도 좋고, 근데 사실은 농업이 미국 같은 데는 큰 대형 농업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농업을 하는 데는 조금 공동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드론의 전략이 뭐 하나 있으면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산업적인 면보다는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한국은 그 기초 소재나 이런 원자재에 대한 생산 경쟁력보다 그 소프트웨어 기반에 있는 경제력,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컴퓨터나 이런 외양에 있는 익스테리어 부분을 진행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이런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나 통신 부분을 집중을 할 거냐의 부분에서 보면 그 후자를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드론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한국이 소프트웨어나 통신 부분은 매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산업, 완성 산업보다는 부분 산업들을 더 육성을 해서 특징화 시키는 게 오히려 경쟁력을 더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드론 하면은 이제 사업 초반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이 조금 많이 약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그 드론을 하드웨어에 투자한 드론 시장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산 한국에서 제작된 드론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그 드론에 관련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국내에서 어떤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외국과 어떤 경쟁력을 이뤄 나갈 수 있고 맞춰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점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이제 드론의 산업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약간 드론 자격증 뭐 이런 거로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년간 잔 것 같은 느낌을 딱 보니까 저기 중국이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이게 중국이. 그래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후배들이 각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조립형.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표준도 안 되고, 한 회사가 그냥 다 독식을 해버려. 중국 회사들이 가격적으로나 독식을 하고, 우리는 그 자격증 뭐 이거 연예인이 나와서 뭐 자격증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게 우리가 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좀 질문을 한 건데, 두 분이 다 힘든 걸 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셨어요. 왜냐면 두 분이 이 분야의 그 파이어니어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이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질문을 우종학님이 추진제를 구성하는데 모터 사양 또는 로드에 대응하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체 상세 항목이 있는지. 이분은 약간 질문이 좀 두 분 어떤 분이 질문을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추진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아닌가요? 하이브리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 좀 넘어가고, 이희정님이 드론의 평행을 잡아주는 자이로 센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킴 에드워드, 이미 드론 업체 협회도 제가 아는 것도 많은데, 각기 다른 협회가 출연하는 거 좋은가요? 결국 드론 자격증 출시가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말씀해 드린 거고, 또 드론을 활용하다 보니까 수리 문제 현실가 다가옵니다. 국산화되지 않다 보니 해외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이런 건 뭐 어떠십니까? 드론계를 오래 하셨는데 그 두 분은 다 드론은 뭐 그냥 상업용 드론만 하시는 거잖아요. 드론을 뭐 제작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 드론을 쓴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시는 그 분처럼 드론이 망가져서 그 드론 수리를 맡겨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외산 드론인 경우에 수리를 의뢰했을 때 그런 불편한 점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리라기보다는 아예 교체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떨어졌을 때의 어떤 파손 정도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아까 그 모빌리티도 사실 지금 자동차처럼 모빌리티가 되면 그 자동차 수리센터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이나 이런 거는 그 포트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나요? 왜냐면 자동차의 영역도 있는데 자동차가 이만큼 나온 거는 그 편리성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수리나 이런 거를 금세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아까 저분이 얘기한 것처럼 드론은 이게 또 외산 드론이고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어떤 차,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비행기,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를 그 거리로 환산해 봤을 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UAM에서 얘기하는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 약 100km에서 400km 정도가 훨씬 더 에어택시인 경우에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꽤 긴 거리이기 때문에 그 드론이 실제 이착륙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드론에 관련된 어떤 메인터넌스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거리가 굉장히 짧게 지금 그 자동차가 있는 주유소 거리만큼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는 아직은 없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최희로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드론 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드론으로 설비 점검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플랜트 계열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플랜트 계열은 위험지구인데다가 인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준하는 게 그 풍력 발전기들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는 이어스랩이나 이런 국내 좋은 기업들이 그 자동 비행을 통한 자동 뭐 인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법인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저런 부분들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비 점검 같은 경우는 한전 KDN에 그 팀이 이제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요. 라이다를 통해서 이제 장거리를 데이터를 자동화 분석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이 그 UAM이 비슷하게 서로 기술을 공유가 될까요? 미래에는? 뭐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에서 회피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차량용 레이더입니다. 그러게요, 우선 예. 100m 전방에 있는 것부터 탐지가 되는 소출력이긴 하지만 이걸 출력을 적절하게 타협을 봐서 올린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지금 차량용 회피 기술이나 그 항공용 회피 기술은 근본적인 로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에서 발전되고 검증되어 있는 기술들이 그 드론이나 이런 드론 택시 같은 데 적용돼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수준의 질문도 좀 오영일님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에 그 드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데 요새 이거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마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영상을 이렇게 뜸뜸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나중에 재방송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그 다음에 이기정 님이 배출업소의 배출량, 대기물질 배출량을 기관에 신고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있습니까? 이게 드론도 일단 지금 그 드론을 이용해서 대기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그 확보하고 그다음에 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근데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나쁜 그런 그 기업들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시간, 그다음에 밤, 야간 이런 시간에 그 배출을 합니다. 근데 드론이 그 해가 진 이후에 띄우는 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승인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좀 특별한 케이스에 그런 제약이 없이 띄우면은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드론은 자율주행처럼 AI를 적용된 기술을 언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뭐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가능합니까? 자율주행은 등급이 있고요. 그 네. 등급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에서 적용되는 것보다는 한두 단계 지금 늦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량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부착되는 장비를 항전 장비라고 합니다. 항전 장비는 인허가나 그 인정받는 게 늦기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보다는. 지금 질문들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주실 하나씩만 좀 골라주시겠어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다양한 질문인데 좀 중요한 질문 하나 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저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참여자라고 하는 분이 뭐 이제 아까 누구요? 오세진 저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이쪽이 아니, 위에 반대로요. 반대로. 네, 반대로. 예. 그 이제 메가시티에서 아니요, 그 좀 조금 더 아니면 너무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조금 더. 더. 여기 메가시티.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가시티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혈액이라든가 이런 긴급 상황에 어떤 그 드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물건들을 전달해주는 부분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각의 전환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왔고요. 네. 또 오 소장님은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질문. 지금 이제 통신 모바일 전장 소프트웨어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네. 이 기술을 갖춘 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고요.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협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업에 제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드론이 중소기업 우선 육성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 진입을 한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 택시나 이런 산업의 확대를 통해서 조금 발상의 전환이나 행정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차라고 하듯이 완성 비행기나 완성 드론에 대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현대와 같이 좀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선도 주자에 있는 게 현대랑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윤광중님처럼 건설이나 이런 데서 드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전성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이 건설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어떤 데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싶은데 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다 돼 있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게
그래서 뭐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요새 뭐 인포메이션을 뭐 데이터 댐도 뭐 공공 데이터를 하겠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드론의 규제 때문에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부처, 그다음에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제 항공안전기술이라는 곳에서 드론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드론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질문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제가 제안을 하면 페이스북 같은데 제가 이제 드론 네.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와서 또 이렇게 알고 가니까 이거를 자기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 항상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질문을 해야지 해답이 나오는 거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질문이. 그래서 질문도 또 다양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도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가 관심이 있구나 이런 피드백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셔서 더 나은 발전된 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